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정보도를 신문 일면과 방송 첫 화면,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배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법안은 어젯밤 민주당 주도로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자신의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육참골단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언론중재법을 다음 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이 법이 언론의 신뢰도를 높여서 언론 자유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의당 역시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법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언론의 자유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사안인데요. 누군가는 개혁이라 말하지만 누군가는 계약이라고 말하는 언론중재법.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닌 사회적 합의가 아닐죠. 자세한 소식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집값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불안감에 의한 추격 매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코너죠. 날카로운 시선으로 언론을 비평하는 미디어 직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봐야 할 텐데 우려했던 대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896명이었는데요. 전날과 비교해서 500명 넘게 늘어난 겁니다. 이 중에 국내 발생 환자가 1,823명이었는데 또 이 중에 수도권이 서울이 568명, 경기가 543명, 인천이 101명 해서 역대 최다인 1,200명대의 확진자가 나왔던 그런 상황이고요. 비수도권도 부산 99명, 대전 74명, 대구 54명 등의 대도시 중심의 감염 확산이 확인이 돼서 4차 유행 이후 처음으로 600명대를 기록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지 한 2주 정도 지났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방역당국은 4차 대유행이 언제 정점에 다다를지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이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 유행 전망과 관련돼서 이 대유행의 정점 시기는 어떤 과정으로 시뮬레이션 하느냐에 달라진다. 그래서 아직은 언제가 정점이고 확진자가 얼마나 앞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어떤 숫자를 제시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그리고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가 잘 이행이 되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 이후에는 환자 발생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전제와 변수가 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로 예방접종률을 꼽았는데요. 이 예방접종률의 추이에 따라서도 상황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예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네,
뭐 예측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정부는 다음 주까지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까지도 이제 거리두기 효과가 안 나타나면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검토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적어도 이제 예방 접종이 어느 정도 상당히 확대될 때까지는 현재 확진자 규모 전체를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영국이라든가 다른 국가의 경우에는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방식으로 방역 시스템을 개편을 했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 건데요. 네. 일단 영국 등 국가에서 지금 낮췄다고 하는 확진자 수준도 우리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방역 대응 체계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고 또 맞지도 않다. 이게 방역 당국의 입장입니다. 네. 오늘 오후 9시까지 잠정 집계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늘 오후 9시 기준 확진자는 1,514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어제하고 비교하면 198명이 줄어든 수치여서 내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1,600명대 중반에서 1,700명대 초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중에 이제 수도권이 지금 이제 1,013명, 66.9% 정도고 비수도권 확진자가 501명, 33.1% 정도의 수준이어서 다소 이제 좀 이 비율 자체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뭐 하루 그 확진자 추이를 가지고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네요. 조금 좀 추이를 지켜봐야지 뭐 주는지 느는지 알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확진자 지금 숫자 자체가 커서 네. 하루하루 이제 좀 이 100명대, 200명대 이렇게 좀 변화하는 것 자체가 이 진폭 자체가 좀 커져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급의 차질을 빚었던 모더나 백신 다음 주에 공급이 재개될 예정이라고요? 이 김부겸 총리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밝혔는데요. 최근에 이제 불거진 모더나 백신의 국내 공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부와 모더나 측하고 고위급 영상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다음 주 모더나 백신이 다시 공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좀 공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도입 물량 그리고 일정 이것은 비밀 유지 협약을 근거로 공개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모더나사는 현지 시간 27일에 이 최근에 여러 가지 작업상의 문제로 해외 시장 백신 공급이 느려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된 상태이긴 하지만 향후 2에서 4주 동안 미국 외 백신 배송에서 단기적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게 이 모더나사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미 백신 물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공개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을 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이제 영상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130만에서 140만 회분 정도는 다음 주에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고 8월 달에 850만 회분이 예정대로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에 대해서 방역당국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이러한 다른 경로로 공개돼서 유감이라고 유감 표명을 했고요. 이 내용이 이제 비밀 유지 협약 대상인지 모더나와 함께 논의 중인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물량은 제약사와 협의된 범위에서 공개 가능한 그러한 이제 문제이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비밀 유지 협약이 있다면서요? 이걸 깨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비밀 유지 협약을 어기면 백신 공급 일정이 재조정될 수도 있고 공급이 중단돼도 그대로 이제 백신 대금은 내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에게 불리한 그러한 내용으로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점을 좀 간과하고 송영길 대표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그것을 진화하는 차원에서 유감 표명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또 처음은 아니잖아요. 지난 5월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량을 공개해서 논란이 빚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도 말씀하신 대로 전해철 장관이 주별 백신 도입 물량을 언급하는 바람에 비밀 유지 협약 위배 이 논란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당시에도 이제 중수본 측은 행안부 장관 발언 이후에 불이익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화이자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하는 등의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발언에 신중을 좀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아직까지는 백신과 관련해서는 좀 의뢰 입장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으니까요. 그렇죠. 다소 이제 네. 불평등한 계약처럼 보이지만 지금 상황은 또 전 세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해서 좀 행동을 해야겠습니다. 네. 또 정말 뭐 반대쪽에 생각하자면 정부가 정보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이런 태도 좀 필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예.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어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오늘 정부 관계부처 장관들이 대국민 담화에 나섰는데요. 일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집값 상승에 송구하다라면서 지나친 심리 요인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택 가격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라면서 무리하게 집을 사지 말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 매수보다는 향후의 상황과 다수 전문가 의견을 지켜보면서 진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때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좀 여러모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공급과 관련된 대안을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일단 3기 신도시 등에 이미 발표된 공공택지는 연말까지 24만 호 공급 계획을 확정을 짓고 또 13만 호의 남은 택지도 다음 달 안에 공개를 하겠다라면서 이 공급에서 안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LH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 청약 제도를 공공택지 민영주택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경우에는 이달부터 시행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가 안착하도록 점검을 하고 또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에서 6% 이내로 관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실수요자 이외의 부동산 대출은 최대한 억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아파트 부정 청약과 대규모 주택 공급을 노리 기획부동산 투기를 집중 단속하겠다라고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시점에 굳이 담화를 발표한 배경이 있을까요? 여러모로 지금 수차례 정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이제 꺾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뭔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가 예를 들면 이 주택 공급이라든지 이런 대책에 대해서 계속 이제 입장을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하나도 듣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먹히지 것이거든요. 않고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얘기한 대로 정부 대책의 어떤 효과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이러한 이제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기 때문에 추격 매수가 다시 이제 좀 추격 매수세가 이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리를 한번 끊어줘야겠다라고 지금 판단한 측면이 커 보입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좀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입장을 얘기한 게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일단 좀 부정적으로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야당 반응도 궁금한데요. 일단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잘못을 했는데 이제 와서 국민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듣는 국민은 참 어이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정책 실패를 반성하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와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가 집값이 떨어지니 집을 사지 말라는데도 무리해서 집을 사는 국민들은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믿op지 않기 때문이다라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규제 철폐, 임대차 3법 폐지 이런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는 같이 비판을 하면서도 결이 좀 달랐는데요. 종부세 대상을 절반으로 줄이고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긴 것은 바로 여당이다. M1 장관들의 영혼 없는 몇 마디에 귀 기울일 국민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최근 전월세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을 하는 방안으로 지금 임대차 3법을 보완하겠다 이런 내용이 언급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당 반응 어떻습니까? 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최고위에서 지금 이제 신규 임대차 계약 시에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지나치게 높여서 전월세 불안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한 세입자들 계약이 만료되기까지 한 1년 정도가 남았는데 이 1년 후에 신규 계약 시에도 임대료 인상이 될 경우를 이제 감안을 해서 그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입법적인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지난해 어렵게 제도화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당분간은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주력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여당은 이 홍남기 부총리의 입장 표명과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이제 관계부처 장관들의 설명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4년 동안 그 집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간에 한번 계약이 되는데 그 계약하는 건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올릴 수가 있는데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제한폭이 아예 사라지는 거잖아요. 신규 계약은 임대차 3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40% 올리든 50% 올리든 상관없는데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전월세가 큰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전월세 임대차 3법 통과된 게 이제 3년 정도 되면 1년밖에 지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네요. 신규 계약에도 그 5%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홍남기 부총리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은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사장으로 내정된 김연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다주택 보유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의회가 이 김연아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김연아 후보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이 비판의 포인트는 다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을 또 겨냥한 쪽으로 또 불이 옮겨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맞는 인사인지 의문이라면서 오세훈 시장의 이 인사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김영배 최고위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하면 부동산 규제, 남이 하면 부동산 투기냐라면서 김연아 전 의원을 비판을 했고 그러면서 이 김연아 전 의원을 SH 사장으로 내정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 주거복지 정책 포기 선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도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인선인지 동료 정치인의 자리 만들기인지 상당히 의문이다라고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김 후보자가 지금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특히 서울에 집 3채가 있고 부산에 집이 한 채 있다. 총 4채가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 이런 해명을 내놨어요. 그렇죠. 이 서울시의회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연배상 저의 시기에는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 가격이 올라서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이제 시대적 특혜를 입은 게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집을 산 사람들은 세금 부담, 또 집이 없는 사람들은 전세 폭등 때문에 주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집을 산 사람들은 박탈감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해서 이 발언과 관련돼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본인의 철학이 이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이 철학이 그러면 SH공사라는 이 공공주택 대책을 이 다루는 이제 그러한 이제 기관의 수장으로 맞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일단 서울시의회는 부적격이라고 지금 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저도 같은 시대 살았는데 그런 것 특혜를 같습니다. 왜 저는 못 입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뭐 집이 3채, 4채씩 되시는지 아니, 궁금해집니다. 특혜를 못 입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상대적 박탈감조차도 없습니다. 네. 그냥 그러려니 살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의 주장이 다시 공격의 어떤 빌미가 되는 일들이 정치권에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로남불이다 이런 걸 지금 여야 모두에게 지금 적용되는 얘기가 아닐까 싶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너무 지나치게 네거티브 양상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오늘 원팀 협약식을 갖고 공정 경쟁을 약속했어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말씀하신 원팀 협약식을 열었는데요. 여기에 참여한 후보들은 미래지향적인 정책에 대한 제시와 품위 및 정직, 상호 협력, 공명정대한 자세 이런 것들을 약속하는 내용의 선언문에 다 서명을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 전체가 조심하고 이 신중하게 국민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라면서 최근에 경선 과정에서의 어떤 오고 간 공방에 대해서 소모적 논쟁을 키우는 것은 단합을 해치고 지지자들의 불신을 키우는 태행적 행태이다라고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성찰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 포지티브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낙연 전 대표도 공정하게 원팀 정신을 발휘하겠다. 가장 이 어떤 선언문의 내용을 잘 지키는 후보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선언문 이렇게 들고 사진까지 다 찍었던데요. 후보들이? 그렇습니다. 6명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 첫 TV 토론회 가졌는데 본경선 돌입 이후에 근데 토론 분위기는 이 지금 협약식 약속한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원팀 협약식까지 하게 된 이유는 서로 간의 과다한 네거티브 때문인 것이고 특히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에 과거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어떤 행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른바 백제 발언으로 이제 대표되는 뭐 호남 후보의 한계 뭐 이런 걸 논한 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비판이 오갔다. 이런 이 상황 인식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TV 토론에서도 그 문제는 다시 이제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이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 사면권의 제한을 주장하다가 최근에는 전직 대통령 사면을 주장하고 다시 상황이 바뀌니까 사면을 말자고 한다든지 또 과거에 이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뭐 표결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또 탄핵에 찬성이라고 기사도 나오고 계속 이제 오락가락하는 게 문제이다 뭐 이렇게 받아치기도 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의 문제는 또 이 상처를 입는 사람 입장에서 봐야 된다라고 또 받아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이 반복이 됐고요. 더군다나 이낙연
이낙연 전 대표가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은 야당을 이재명 지사가 비판을 했는데 법사위 합의는 철회하라고 하니까 이게 비일관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반박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TV 토론에서 좀 이제 특이했던 것은 네. 이재명 대 이낙연 구도도 이제 좀 이게 확연하게 드러났지만 나머지 후보들이 2위인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공격 이런 것들을 강화했다 이런 점들이 또 눈에 띄었는데요. 네. 정세균 전 총리도 이낙연 전 대표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입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김두관 의원의 경우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대표를 하던 시기에 검찰 경우에 언론개혁이 미진했다. 그리고 이후에 재보궐선거 패배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이낙연 전 대표의 이 법사위를 양보한 것에 대한 합의에 찬성한 거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 내수 진작용인지 이 국민들에게 목돈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인지가 지금 불분명하다라고 지적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공정경쟁 약속하자마자 TV 토론에서 서로를 비난했다. 이거 보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젯밤 늦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여당 의원들이 주도를 해서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다음 달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는 만큼 그 전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라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서 언론의 고입 또는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용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은 노출을 하지 않도록 기사를 차단하는 열람 차단 청구권 신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고 언론중재위원 증언이라든지 정정보도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보완하는 이런 내용도 담겨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야당은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논평을 냈는데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속내이다라면서 언론 비판 기능을 위축시켜서 집권 세력의 불리한 기사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을 하려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의당도 이 우려와 유감을 표하면서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건지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 악의와 왜곡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소송이 남발이 돼서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언론 단체들도 지금 반발하는 상황이에요. 이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해서 이 5개 이 언론 단체들이 이 성명을 이제 채택을 했는데요.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비례의 원칙, 과잉 입법 금지 원칙 이런 헌법상의 어떤 그러한 원리를 훼손하고 있다라는 거였는데요. 이 단체들도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 의혹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그러한 시도로 보인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에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지금 여러모로 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했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고 그러한 점에서 특히 이제 이 정권의 이제 지지자들이 언론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제 이 양보를 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내부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제 여러모로 개혁 입법이 발목을 잡히기 전에 이 다 처리해 버리자 뭐 이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라든가 이런 게 꼭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고 네. 언론의 당사자들의 사실은 반응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보도를 하겠다고 한다면 정치권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렇게 힘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보도나 이런 것들은 다소 예외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 대해서도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부가 오늘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추격 매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임대차법 추가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제도안 측에 주력해야 한다라면서 선을 좀 긋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연결해서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 시장 담화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예. 어떻게 전반적으로 평가하세요? 오늘이 이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계기로 시장 안정을 위해서 뭐 전방위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급은 앞으로 계속될 거다. 뭐 지금 집 사면은 하락할 위험이 있으니까 집 사기보다 분양 받으시라. 뭐 불법 견직거래 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좀 제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 지금 현 부동산 시장은 좀 주택 가격이 너무 고평가돼 있다. 뭐 조만간 금리가 오를 수 있으니까 집 사시는데 조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당부까지도 같이 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네. 그 핵심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택 가격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시기에 어떠세요? 근데 이제 원래 바닥하고 고점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지나서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만 이 정확한 이 시점은 저도 뭐 부동산 시장에서 한 20년 이상 있어 봤지만 쉽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계절적으로 비유하면 어느 정도 체감을 할 수 있다 할까요? 그러니까 네. 계절적으로 보면은 지금이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늦가을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늦가을 같다. 예, 네. 그러니까 고점인지는 모르고 집값이 바로 빠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소득이나 물가에 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다, 오버슈팅되어 있다는 것은 맞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하락의 리스크가 크다는 건데, 근데 이제 곧 집값이 떨어질만 남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반기에도 오름세는 아마 통계적으로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3기 신도 청약도 시작됐고 또 장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도 있고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상승률은 상반기보다는 좀 낮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연간으로 보면은 상고 하저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 평가를 정리하자면 거의 고점에 다다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가파른 상승세는 좀 완만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까지는 예측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고점을 향해서 거의 다 왔다. 네, 이 정도는 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집을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집을 사실 예정인 분들도 그렇고 만약에 집값이 완만하게 떨어진다고 하면 그나마 불안감이 덜할 텐데 확 추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제일 걱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가능성은 있지요. 근데 이 근거는 뭐냐면요. 지금 집값이 오르는 주요 원인이 유동성 장세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닌데 돈의 힘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작은 어떤 그런 충격만 주더라도 집값이 이제 가파르게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집값은요 오를 때는 생각보다 더 많이 오릅니다. 내릴 때는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하락세로 접어들면은 조정폭이 이제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시장을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다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네. 단정지어서 집값이 지금 큰 폭의 하락이 어떻게 이어질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여러 변수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전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나가 봐야 아는 거고 네.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뭐 금리도 올 들어 엄청나게 오를 거로 봤지만 최근 들어서 금리가 많이 낮아졌거든요. 이 뭐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판단할 거냐가 더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집값이 바로 빠질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네.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좀 시장을 좀 조심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대출을 더 죄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집을 자기 돈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대출을 네. 재면 자연스럽게 집을 사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집값하고는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주택 거래량하고요, 담보대출 총액과는 비례하는 어떤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집은 생애에서 가장 큰 쇼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 살 때 당연히 대출을 낼 수밖에 없는데 집 사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대출도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대출을 줘온다는 것은 거래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들고요. 네. 다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이제 이런 금융권을 활용한 대출이 있고 예. 세입자 대출이 또 있잖아요. 네. 이른바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이제 갭 투자 같은 경우도 외국에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집값이 오른다는 어떤 기대감이 커지면요,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히려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 수요가 더 많이 생기면요. 그런데 네. 분명한 것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집값이 뭐 곧바로 빠지지는 않더라도 거래량은 약간 좀 둔화되는 뭐 이런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홍 부총리는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지나친 심리 요인을 거론했어요. 근데 지금 집값이 특별히 유동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올라야 할 이유는 찾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심리 요인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공급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예, 하나 요인이죠. 예. 그런데 심리는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변수들의 총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계속해서 대책을 내놨는데 집값이 잡힐 줄 알았는데 계속 오르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집을 영원히 못 사겠다는 그런 불안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심리는 제가 보면은 이 메비우스 띠처럼요. 그러니까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이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인지 정부는 기존에 계획했던 공급 대책 차질이 없게 하겠다. 31만 가구 공급하겠다 매년 이런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어느 정도의 심리 요인에 지금 부동산 시장 활활 타오르는 시장을 좀 차갑게 식혀주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결국은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연 이런 공급 계획이 가시적인 성과를 어느 정도 낼 것이냐 이에 대해서 시장이 단순하게 그냥 공급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를 믿음으로 생각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신뢰가 좀 구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꾸준히 어떤 그런 뭐 후보지를 발표한다든지 또 분양을 또 시작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준다면은 불안 심리가 다소 좀 진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분양이라든가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을 좀 조기에 분양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시켜주면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좀 뭐랄까 지금 집값이 오르는 그게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 둔화되는 정도로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홍 부총리는 실거래가 띄우기 같은 시장 교란행위도 집값을 띄운 또 다른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네. 이 시장 교란행위 조사했는데 71만 건 조사에서 12건 찾아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설득력이 있을까요? 시장 교란 행위도 시장 불안의 어떤 원인이긴 하죠. 하지만 이제 핵심이나 본질은 아니라고 봐요. 이건 단기적인 처방으로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계속해서 단속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물론 이제 시장이 투명화돼야 되고 그런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해야 되지만 이런 단속이 많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공급에 대한 뭐 처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으로서는 시장 안정에 오히려 더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좀 임대차 그 3법 있잖아요. 이걸 좀 네.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계약이 끝난 세입자에게 너무 지나치게 큰 폭의 뭐 전세금이나 아니면 월세를 인상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까 봐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임대차 3법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임대차 3법의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은 기본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같은 건데 네. 기존 세입자들은 일단 큰 혜택을 받았죠. 그러니까 5% 올려주고 재계약을 하면서 최장 4년까지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재계약이 많게는 70% 넘을 정도가 이제 되는데 네. 그 얘기는 결국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전세 매물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잠겨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 바람에 전세 매물도 많지 않고 가격도 오르다 보니까 이게 세입자들 특히 신규 세입자들이 전세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는 건데 네. 이걸 만약에 지금이 최장 4년인데 이걸 6년으로 한다든지 8년으로 하게 되면은 전세 유통 매물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리고 전세는 월세와는 달리 일종의 사금융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조심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예. 뭐 어쨌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검토 작업들을 좀 충분히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지금 현재 임대차 3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그러면 계약 기간이 이제 조만간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4년이. 네. 그러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든가 현상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전세금이 확 뛴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도 또 주거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이 소위 말하는 임대차 3법은 기간적인 측면에서 주거 안정성을 도모한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종전 2년에서 4년으로 이제 늘리는 효과가 있는데, 근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주거의 안정성을 가져가기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러면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뭐 주변 시세에 맞게끔 뭐 표준 임대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규제를 하면은 당장은 좋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뭐 공급이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주인들이 아예 뭐 전세를 월세로 또 다 돌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유통 매물이 줄어들면서 겪어야 되는 어떤 부작용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월세는 어느 정도 보면은 동네마다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전세는 이게 뭐 단지별로 또 지역별로 또 준공연도별로 너무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뭐 작은 어떤 충격만 주더라도 이게 전세 가격이라는 것은 요동을 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지금 수준에서 임대차 3법이 좀 정착되도록 안착되도록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또 이 법에서는 뭐 아예 임대차 3법을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이것도 쉽지 않은 얘기예요. 돌려놓으면 그 부작용을 어떻게 다 감당할 거냐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지금은 연착륙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지금 전세가 자꾸 월세로 바뀌고 있는 문제도 임대차 3법 이후에 나타나는 또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면은 완충을 좀 주기 위해서 공공 그 임대주택 같은 경우 중에서 장기 전세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물량을 좀 많이 늘려서 전세난에 좀 어떻게 보면은 연착륙 이런 것들을 좀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이슈를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지난 7월 23일 금요일 2020 도쿄 올림픽이 개막을 했습니다. 네. 팬데믹 상황에서 온 지구가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무관중으로 열린 올림픽은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미디어 이슈고요. 이걸 주제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올림픽 보도 얘기하셨으니까 좀 떠오르는데 MBC 박성재 사장이 사과를 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게 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먼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23일 그 금요일 날 저녁 도쿄올림픽 개막식 중계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사실 그 올림픽이 어려운 상황에서 열리기도 하고 또 그 상황에서 205개의 나라가 이제 참여하는 그런 그 축제였는데요. 네. 각 선수들이 입장할 때 각 방송사마다 이제 그걸 중계하는 과정에서 각 나라에 대한 정보를 잘 전달하는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MBC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시청자들한테 각 나라를 자세한 소개를 하겠다고 하는 의도로 부적절한 사진이 좀 인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그 커뮤니티에서 문제가 됐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등장할 때는 방탄소년단, 광화문, 이순신 이런 사진이 좀 쓰였고요. 미국은 타임스퀘어와 자유의 여신상, 네. 금문교 등의 사진이 활용이 됐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를 소개하면서는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그 현장 화면이 띄어졌고 네. IT의 경우 지금 비극적인 내전 사건 사진을 보도를 한 거죠. 뭐 등등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영화 드라큘라가 등장했는데 사실 그 드라큘라는 영국 소설이거든요. 네. 노르웨이는 뭐 연어 사진이 나온다든지 마샬 제도를 소개할 때는 한때 미국의 핵 실험장이었다. 뭐 이런 자막을 달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네. 그 이외의 정보들이 더 소개가 됐는데 MBC가 국가를 소개하면서 1인당 GDP 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백신 접종률 같은 스포츠와 관계없는 정보들이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그 코로나 백신 접종률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과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 같은 경우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정보로 제시된 것은 뭐냐라고 굉장히 좀 문제가 됐었죠. 우리나라 네티즌들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좀 부정적으로 평가했어요. 맞습니다. 처음에 이 방송이 나가면서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트위터로 도대체 MBC가 지금 제정신이냐, 왜 이런 보도를 하는 거냐, 라고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 또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또 외신들도 그걸 자연히 접하지 않을 수 없죠. CNN 같은 경우에는 피자는 이탈리아, 드라큘라는 루마니아, 한국 방송사가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실수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 다른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다툰다의 기사를 통해서 선수당 입장이 시청자들에게 외교와 세계적인 인식 제고의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MBC 중계 논란은 불쾌하고 고정관념을 유지하게 했다. 이런 평가를 좀 내렸습니다.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죠. 네. 근데 MBC 부적절한 중계 방송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면서요. 다수의 네. 언론들이 또 오보를 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25일 우리나라하고 루마니아하고의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루마니아 선수가 자책골을 넣었는데
자막으로 뭐 고마워요 마린 뭐 이런 자막을 넣은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루마니아 축구협회가 공식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네. 사실 그것은 오보였습니다. 루마니아 축구협회는 그런 그 발언을 한 적이 없고 개인 계정을 통해서 얘기가 됐던 것이 마치 공식적으로 루마니아 축구협회로부터 불쾌한 뭐 감정 불쾌하다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오보가 났는데 사실 그것을 바로잡는 그러니까 언론들이 그 계정이 루마니아의 공식 축구협회 계정이냐를 확인하지도 않고 어딘가에서 나온 보도를 그냥 그대로 다시 쓴 그런 또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오늘 정도에 좀 정리가 돼서 그건 오보였다라는 게 좀 정리가 된 상황인 것 같아요. 요즘 연일 MBC가 뭐 취재 과정에서의 어떤 언론 윤리를 어겼다 이런 논란도 있었고 이번에 이제 올림픽 관련한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중계하는 데 있어서도 부적절한 중계를 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관행적인 것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거죠.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세계인의 축제고 또 그 축제를 통해서 올림픽 정신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그리고 시청자들한테 전달하고 또 이런 것들을 주로 해야 하는데 사실 방송이 그동안에 굉장히 경쟁적으로 되면서 이 어떻게 방송을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재미 위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변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이 무엇을 중심을 두고 해야 되느냐에 대한 중심적인 생각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도된 우크라이나나 아니면은 뭐 IT나 이런 것을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세월호나 아니면은 이런 것 이렇게 보도했다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송이 보도하는 그 나라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감정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단 재미있게 만들어야 된다. 일단 자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올림픽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이제 방송사들이 어려운 시기죠. 많은 방송을 해야 되고 또 자료도 많이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결국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 모아놓은 것들을 그냥 쓰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검수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누적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고마워요 마린 이런 것도 자막 처리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런 자막을 썼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근데 제작 환경에 어떤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혹시 있었던 건 아닙니까? MBC가 2월에 조직 개편을 했다. 그래서 22명이었던 MBC 스포츠국을 12명으로 줄였다. 그래서 굉장히 업무가 과중이 됐다.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문제는 그 내부에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았기 때문에 총괄인 MBC 본사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거죠. MBC는 2008년도에도 비슷한 그 문제가 있었어요.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도 K맨 제도를 소개하면서 역외 펀드를 설립하는 조셉 회피지로 유명하다. 수단은 오랜 내전으로 불안정한 나라다. 이런 방송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당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특정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 또 흥미거리에 지나지 않는 이슈들을 해당 국가에 소개하는 대표적인 것이냐 자막으로 표시한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고 이제 심의에서 지적이 됐죠. 그리고 해당 방송 내용의 국제 친선 및 이해 중진과 관련해서 심의 규정에 위배된다라고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적까지 받았는데 왜 그랬을까? 여전히 의문이 좀 남는데요. MBC 박성재 사장은 사고 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MBC가 23일 날 이제 중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막 발생을 하고 트위터나 아니면 SNS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그날 당일 허이루 아나운서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4일 날 또 입장문을 발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26일 날
박성재 사장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박성재 사장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참담하다. 그리고 일단 상대국에 대해서도 미안한 마음이고 또 이런 방송을 보게 된 시청자분들에게도 죄송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경위를 파악해 보니까 몇몇 제작진을 징계하는 문제가 아니더라. 전체적인 규범과 콘텐츠 검수의 시스템의 문제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네. 그리고 결국은 내부에서 조직 개편 때문에 문제 아니었냐, 내부에 갈등이 있는 거 아니었냐, 아니면 인원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어봤는데, 박성재 사장은 기술적인 게 아니라 올림픽 정신과 참가국을 존중하는 기본 인식이 미비했다라고, 뼈아프게 좀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성을 좀 새로운 개선책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근데 MBC 문제도 문제지만, 지금 올림픽 경기 보도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보도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이건 다른 언론 사례가 될 것 같은데. 네네. 아직도 태극 낭자, 미녀 검객, 성차별 올림픽 중계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고 이제 여성신문이 지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비슷하게 다른 언론사에서도 낭자, 미녀, 얼짱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여성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문제가 계속 이제 끊임없이 지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올림픽에서도 예외 없이 이렇게 좀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중앙일보 같은 경우가 네. 이번에 그 금메달을 딴 양궁 선수 안산 선수에 대해서 쇼컷은 팬이 아니냐 이런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에 나온 얘기가 어이없으시죠? 헤어스타일에 팬이냐라는 갑론을박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듣는 사람도 좀 기가 막힌데 그런 것이 마치 그런 균형적인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쪽의 의견도 굉장히 대등하게 문제가 돼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것처럼 보도가 된 거죠. 사실 언론이 균형적 보도를 하려고 하는 습성이나 이런 건 있지만 있지도 않은 이야기, 아주 작은 이야기를 마치 큰 것처럼 보도하는 것 이런 거 굉장히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올림픽 기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네. 우리 언론이 보도를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정리 말씀 겸해서 오늘 시간 마무리 한번 어떨까요? 말씀드리면서. 예, 올림픽이 그동안 국가주의적인 남성주의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과정 중에 그동안 우리 사회도 굉장히 변하고 또 인권의식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올림픽의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나오는 선수들이 흘린 땀이나 시간이나 이런 걸 보면서 페어플레이를 하면서 받는 감동들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온전하게 잘 전달되도록 보도나 방송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너무 재미 위주고 그다음에 인권적으로 떨어진 그러니까 약소국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듯한 그들의 상황을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보도들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